오늘은 5G 표준화 릴리즈 17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퓨처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재미난 게 많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뉴 퓨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FR1에 대한 거, 그러니까 3.5기가 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DL1024 쿼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17에서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1024 쿼까지도 이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24 쿼에 대한 테이블도 이렇게 QCI 테이블도 만들어졌고, 근데 보시면 CQI죠. QCI가 아니라 CQI가 14, 15일 때 1024 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품질이 좋을 때만 돌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비트로 전송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신호가 좋을 때만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코드 레이트가 거의 10에 가깝죠. 9.25까지도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MCS를 보시면 MCS가 23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굉장히 신호가 좋아야지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망에서는 1024 컴이 거의 돌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뭐 어디 고정된 장소에 아주 속도가 필요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SDT라 그래서 스몰 데이터 트랜스미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어요. 이건 뭐냐면 그 RRC 인액티브 모드라는 거는 얘가 휴식을 취하기 위한 거거든요. 액티브가 아닌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이 안 됐어요. 원래 기존에는 LTE도 그렇고 RRC 아이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호가 붙어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RRC 액티브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inactive라는 상태를 뒀어요. 네, inactive라는 상태를 둬서 그러니까 아이들로 빠지지는 않고 단말을 계속 트래킹을 하는 상태. 그래서 이 인액티브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꼭 전송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아주 숏패킷의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액티브 포트에서는 데이터 전송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예전에는 안 된 게 맞고요. 근데 릴리즈 17에서는 전송이 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 16에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7부터 이렇게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ULDL 다 전송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호처리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하죠. 우리가 기존에는 그 주파수를 나눌 때 7.1기가까지를 우리가 뭐 서브 6, 뭐 빌로우 6G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게 6기가까지 처음엔 얘기가 나왔다가 7.1기가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건 좀 맞지는 않고, 그래서 프리퀀시 레인지 1이라고 규격에선 불러요. 그래서 주파수 범위 1이다. 그래서 프리퀀시 레인지 1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고, 24기가부터 52기가까지를 프리퀀시 레인지 2. 그래서 우리가 28기가는 프리퀀시 레인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던 거고, 이게 3.5기가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더 릴리즈 17에서는 71기가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신의 주파수가 아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타겟은 60기가대의 대역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타겟인 거고요. 근데 아니 그러면 28기가도 커버리지가 짧은데 71기가면 이게 커버리지가 나오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그 커버리지가 짧은 영역에 대해서 사용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라이센스도 거의 그 주파수도 거의 언라이센스 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파수를 우리가 돈 주고 사서 하는 주파수가 아니라 경매를 받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와이파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유선으로 이렇게 쓰던 것들이나 그런 케이블을 엄청 많이 꽂아서 쓰는 것들을 다 이렇게 무선으로 아주 그 근거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고속의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서버가 있는데 서버 렉에 우리가 케이블을 엄청 많이 꽂잖아요. 광 케이블을. 근데 그런 것들을 얘가 잘 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체가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러면 아무데나 이렇게 위치하게 그 제약이, 그 물리적인 제약이 엄청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또 뭐가 바뀌었냐면
FR2가 기존에는 FR2였는데 FR2-1이 됐고요. 그 다음에 52기가부터 71기가는 FR2-2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이렇게 바뀌게 된 것도 릴리스 17에서 이렇게 바뀌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그냥 다 FR2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뉴머럴로지 같은 로 다 커버가 안 돼요. 우리가 그 코릴레이터라고 하죠. FFT의 개수가 우리가 NR 같은 경우는 4096, 그다음에 LTE 같은 경우는 2048에 FFT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뉴머럴러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우리가 그 FR1은 60GHz까지 썼고 FR2는 60에서 240까지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2-2는 이렇게 480, 690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FR2는 120, 200, 480, 960 이렇게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더 추가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포맷도, 슬롯 포맷도 더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프레임에도 훨씬 더 많은 서프레임당 더 많은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NTN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로 생성이 됐는데요. NTN은 Non-Terrestrial Network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망이 아니라 그 망을 벗어난 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5G 규격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NTN은 위성 통신을 하기 위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스펙이 더 추가된 내용들만 요번에는 다뤄졌어요. 그래서 propagation delay, 워낙에 거리가 멀어지니까 propagation delay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도플러 영향을 위성이 엄청 빠르게 돌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플러 시프트 영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도플러 영향을 막기 위한 기능들, 그 다음에 그 핸드오프라던가 워낙에 빨리 움직이니까 핸드오프를 할 수 있는 기능들 위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 릴레이션십 관련돼서 이렇게 기고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UL 타이밍이나 싱크를 맞추기 위한 내용들, 거의 이런 게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 LTE에서는 그 하크 프로세서가 하이브리드 ARQ가 이제 32개 프로세스까지 가능했는데 NR에서는 16개 프로세스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NTN에 대해서는 32개까지도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 하크 액렉을 해줘야 되는 스케줄링이 되게 여러 개가 반복이 돼야 돼요. 여러 개가 반복이 아니라 여러 개가 사용이 돼야 돼요. 왜냐면 그 안에 워낙에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데이터가 전송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거에 맞춰서 하크 프로세스를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2개까지도 이렇게 늘리게끔 이렇게 되는 기능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지국이 지상에 있고 위성을 통해서 단말한테 이렇게 데이터를 쏴주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말이 될 수도 있고 지구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구국이 받아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근데 기본 컨셉은 단말에게 직접 통신을 하는 방식을 기본 컨셉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커버리지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FDD를 기본으로 하되 TDD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릴리 17에서 다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위성통신을 사용하면 아무리 5G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거리가 멀어지면 속도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는 느린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지궤동 위성은 GEO가 있고 그 다음에 중위도 MEO,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 LEO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항공 시스템은 우리가 UAS, UAM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벌룬이죠. 이렇게 벌룬을 가지고 하는 거는 헵스라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저궤도 위성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궤도 위성인데 얘가 고도가 300km에서 1500km가 되겠죠. 그럼 빔이 나갈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하나에서 다 처리를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위성도 빔포밍이 가능하거든요. 빔포밍은 근데 하더라도 워낙에 커버리지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게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NTN의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워낙에 거리가 멀어지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타이밍 어드밴스에 대한 정보 가지고는 안 돼서 유의 스페시픽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지국과 위성과에 맞추는 거를 커먼 TA로 이렇게 맞출 수 있게 하게 되었고, 옵셋을. 그다음에 시간, 그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한 그 위성과 단말 간을 맞추기 위한 유의 스페시픽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어요. 근데 단말 입장에서는 위성까지의 거리를 알아도 기준까지의 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성과의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단말이 주체적으로 거리를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TA의 기본 수식이나 이런 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커먼과 유의 기반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포함돼서 거리를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는 기지국이 단말이 올려준 정보를 보고 기지국이 알려줬다고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단말이 스스로도 거리를 이렇게 맞춰서 자기에 맞게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K 옵셋과 그 K 맥이 있는데요. K 옵셋 같은 경우는 스케줄링을 할 때 그 하이브리드 ARQ를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받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액렉, 그러니까 피드백 정보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잘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 정보를 받을 때 기존에 있던 것들은 K1, K2, 뭐 K0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K2는 업링크에 대한 거고, K1은 DL에 대한 거고, K0는 PDCCH와 PDSCH가 어느 슬롯에 있는지 이런 걸 결정하는 값인데, 거기에 K 옵셋이 포함이 돼서 얘네가 워낙에 거리가 멀어지니까 훨씬 더 늦게 보내라, 데이터를 훨씬 더 늦게 보내라 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K 맥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도 그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다시 받고 하는데, 거리가 워낙에 멀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그 커버리지가 늘어난 만큼 늘려줄 수 있는 K-맥에 대한 게 정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어, NR은 하크 프로세스가 몇 개가 있다고 했죠? 16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NTN에서는 32개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2개까지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트리거도 추가가 됐어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벤트 D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로케이션 기반 하에 그 거리를 가지고 이벤트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딱 설정된 레퍼런스 로케이션이 있는데, 그 레퍼런스 값이 넘어가게 되면 그 로케이션 그 레퍼런스 값이 이상 만족하게 되면, 그거보다 신호가 더 좋아지면 얘는 이벤트를 올려라. 그러니까 나가 핸드오브를 할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벤트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쭉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NR 라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NR의 라이트, 가볍게 얘기해서 NR 라이트라고도 하고, 레드 캡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기존에는 우리가 LTE에서 NB-IoT가 처음에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EMTC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EMTC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걔를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됐는데, 얘네는 릴리즈 13, 14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5G 시행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네 규격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5G에서 이런 IoT 단말을 하기엔 좀 이르다 해서 진행이 안 되다가 릴리즈 17에서 NR 라이트 레드캣에 대한 게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도 파워를 조금 쓸 수 있고, 그 복잡도를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세븐틴에서 이렇게 NR 라이트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oT 정도. 그러니까 URLLC가 IoT 단말이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네, NR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얘네가 20MHz까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뭐 100MHz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리고 FR1에서는 100MHz까지 할당이 가능하잖아요, 최대. 근데
NR 라이트 같은 경우는 20메가까지 최대 할당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FR2 같은 경우는 얘가 400메가가 최대잖아요. 400메가 그 eMBB는. 근데 NR 라이트는 100메가가 최대로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네는 당연히 EDRX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EDRX를 사용하면 훨씬 더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써있네요. 맥시멈 20MHz. 그리고 FR2는 맥시멈 100MHz.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얘는 워낙에 가볍고 IoT 단말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CA라든가 MIDC라든가 그다음에 depth hand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IAB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주 그 복잡도를 낮추기 위한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멀티심 얘기를 e심 멀티심 얘기를 하는데 해외에서는 멀티심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멀티심을 사용을 왜 하냐면 지역이 넓거나 그러면 하나의 통신사로 전체 지역을 서비스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이 유심을 사용하고 그, 그 데이터가 그 커버리지가 안 좋은 데서는 다른 유심을 사용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음성용, 평생 번호, 그리고 하나는 데이터용, 싸게 쓰는 번호 뭐 이런 용으로도 활용을 해요. 근데 이게 뭐가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 내가 데이터를 쓰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 그러면 전화가 오면 다른 유심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기존의 망은 그냥 끊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그 RLF를 선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링크 페일리어를 선언하고 그냥 넘어가요. 뭐 어떻게 뭐 나는 넘어갈게요 이런 알려주는 것도 없이 절차도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그 정말로 정상인 건가? 그쪽의 품질이 통계나 이런 걸로 구분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페이징을 제대로 못 받거나 양쪽으로 페이징 내릴 때 페이징을 잘 못 받거나 뭐 이런 형태들 문제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심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MBS는 네, LTE 때 방송용으로 사용하던 기능이 있었는데 사실은 거의 사용을 못했죠. 타이밍 이슈나 이런 게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팅 서비스라는 거는 하나의 채널에서 같은 데이터를 계속 내려줘요. 그러면 여러 유의가 붙어도 자원을 딱 그 자원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자원을 사용 안 해서 유의가 계속 오래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기능들이 그 MBS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다고